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연수 중에 방산 로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그야말로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지요. 당시 딸과 함께 있었다는데요. 관련된 부가 의혹이 또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사이다 같은 명쾌한 설명, 믿고 보는 게스트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같은 명쾌한 설명, 믿고 보는 게스트. 우리 작가들이 쓴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황홀해요. 황홀? 예, 황홀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주로 욕 먹고 다니는 의원이고 저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도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예, 비호감도가 실제로 호감도보다 3배 높은 걸로 연말에 조사가 그런데? 됐어요. 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 발언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눈치 없이 떠드는 네. 그런 걸로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돌직구를 좀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예. 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아직 정치화가 덜 된 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좀 평지풍파를 예.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쳐야 돼요. 사고를 쳐야 세상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고를 좀 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쭙고 지나갈게요. 예. 굉장히 궁금해서. 그리고 저는 정두환 의원이 이젠 좀 세게 얘기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너무 돌리지 말고. 아, 그 얘기? 네, 예. 김윤옥 여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경촌 동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사건일까요? 정두원 의원은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아. 예, 제가 이 문제를 아직 안 물어봤을 따름이지 네. 제가 물어보면 좀 말씀을 네.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포럼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 같아요. 돈 문제. 그렇겠죠. 예. 어떤 스폰서를 댔고 큰 실수. 그 스폰서에 힘입어서 네. 어떤 김윤옥 여사 쪽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그 대가로 이제 집권 후에 뭐 뒤를 봐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약속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잘 안 된 모양이죠. 이후에 집권한 뒤로 그러니까 2008년경인데 네. 이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독촉이 들어왔다든지. 네. 그래서 청와대 자기가 또 얘기해줬다. 네. 좀 그렇죠. 어떻게 이 친구 좀 봐줘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네. 이 내용이 뭔지 친하시니까 예. 그래서 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네. 시청자들이 아니 근데 정확하게 이제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초일기에 들어갔고 적어도 네. 3월 중순에는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주실 정치인의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국민의 청부 용역 의원 이런 것들 수집해서 국민의 정리를 해드리는 그렇죠. 예. 알기 쉽게 그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용역 의원 김종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핫한 인물입니다. 어제 색다른 시선,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하셔서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시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8만 달러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어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딸이 미국에 있었죠. 원래? 원래 그 음대에 유학. 어느 음대에 유학을 했어요? 그거까지 내가 물어볼 줄 모르고 내가 학교 이름은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음대에 다니는 딸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시기가 아마 같이 있던 시기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따님 얘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신중해요, 사실은. 그러면 8만 달러를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본인은 또 아니라 그러고. 그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김관진 장관이 그때는 전 합참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의 군내 고위 예비역 장성들의 심리를 제가 좀 압니다. 이렇게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남의 신세 지는 거. 항상 이렇게 숭배를 받아왔잖아요. 숭배.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유력 인사들, 뭐 상하원 의원 또
군 고위층, 네. 국방부 관리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제가 세보니까 한 10건이 넘어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 정부기관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 활동을 하려면은 미국의 그 로비스트 업체가 네. 의회나 정부 관료들하고 어레인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스케줄도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의제도 설정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의 영향력을 예.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미국 활동을 디자인해준다 이겁니다. 회사가 로비스트 회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비스트 회사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우리는 합법화돼 불법인데,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예. 공익 로비도 할 거 있고 사익 로비도 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로비를 대상으로 예. 삼았을까요? 이 업체는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워싱턴 조야, 또 방위산업계, 정부 관료 이렇게 폭넓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을 어떻게 띄워줄까, 어떻게 부각시킬까, 또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까 이런 네.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비용이 한 8만 달러 드는 건데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 김관진 장관을 존경해서 네. 정말 그 이분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네. 의뢰를 받아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아서 네. 즉 8만 달러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자, 이 8만 달러를 준 사람은 국내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 기업입니다. 예. 당시에 연합철강이라는 업체고 옛날에 그 한보철강 망했을 때 인수를 시도했던 그러니까 자금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업체의 설립자의 아들,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분이 권모 씨라고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권모 회장? 권모 회장이죠. 권모 회장. 그분이 AK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각종 인수 사업 이런 것도 뭐 금융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명의로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 업체 리빙스턴 컨설팅에다가 8만 달러를 주면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야의 인사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철강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배경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향군인회하고 의외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향군인회. 당시에 제향군인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고 무기한 연기하자,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겠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야에 줄을 많이 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한테 서신도 보내요. 이러다 보니까 제향군인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든다고. 이런 부분을 스폰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향군인회와 연합철강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예비역 단체들의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때마침 미국에 가 있는 김관진 장관을 그 행동대장으로 해서 이 한미동맹에서 예비역들의 어떤 그 독자적인 라인 구축 또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데 일종의 스폰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비역 관련된 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연합철강이 이 로비스트 업체를 써서 김관진이라는 그 전 합참의장을 이를테면은 국내의 그 국방안보 분야에 힘 있는 인사로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기무사가 2010년에 쓴 보고서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도와줄 리는 없다. 그렇죠. 민간 업체가. 왜 그러냐? 그건 아마 김관진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를 대비한 사전 보험 들기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관진 그때 전 합참의장을 이렇게 금품 향응 또는 뭐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김관진 장관도 사람인데 네. 그런 어떤 그 엄청난 상당히 막대한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이 넘는 당시 환율로 이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받고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들기로 봤다. 뭐 이렇게 그 기무사는 당시에 분석을 했어요. 이게 정보 보고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기무사 사령관이 당시 장경욱 사령관인데요. 이 장경욱 사령관의 얘기를 좀 들어서 이를테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기무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썼으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김관진 장관을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됐던 거 아닌가? 아, 요거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드려야 되겠는데 2010년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당시 기무사령관은 장경욱 사령관이 아니죠. 장경욱 사령관은 13년. 제가 알기로는 13년에 박근혜 2013년. 정부 때 한 1년 정도 하고 그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김관진 그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이 돼 있었어요. 이때 기무사령관입니다. 이때가 장경욱 사령관인데 그 장경욱 사령관이 어느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 8월에 김관진 장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청와대 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만나던 육사 38기 출신의 예비역 중령이 있다. 이 사람이 건설 브로커다. 이 건설 브로커가 김관진 장관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 아까 얘기한 그 연합철관과 또 별개의 인물이에요. 또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우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합철관 거는 별건으로 별건이고 놓고 이건 딴 건이에요. 건. 그리고 국내 귀국해서 장관이 됐을 때 이 건설 브로커 이 씨가 속한 건설업체 비읍자가 들어갑니다. 이 업체가 어디예요? 비읍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밝히려고 부자로 시작되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업체가 기무사 이전공사 또 연평도의 그 서북도서 그 요새화 사업이라고 진지공사 그다음에 계룡대의 또 군공사 이래서 약 한 1,400억 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고 1,300억 1,400억 공사를 수주했고 그 공사 수주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기한을 못 맞춘 연평도 공사의 경우엔 지체 상금을 면제받았다. 지체 상금.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늦은 만큼은 업체 책임으로 돈을 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근데 그걸 면제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면제받. 오늘 자꾸 그 디테일한 걸 불쑥불쑥 물어보니까 내가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누가 봐도 특혜다. 이 보고서를 장경욱 사령관이 8월에 청와대 김기춘 실장한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참고로 해서 김관진 장관한테 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이죠. 이 보고서가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가요. 그 김장수 안보실장이 김관진 장관한테 이걸 또 알려줘.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기무사령관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10월에 기무사령관을 경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기를 한참 남겨둔 장경욱 당시 육사 36기 사령관이 잘려요. 그리고 나서 거의 멘붕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의 그 서슬이 얼마나 시퍼렀냐면 사령관, 그 밑에 2인자 참모장, 그 밑에 있는 원스타들 처장, 그다음에 국방부에 나와 있는 기무부대장 해서 4-5명, 거의 5명을 완전히 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갑자기 우병우와 이석수 특감이 생각이 나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더해요. 그거는 한 명이지. 이거는 기관의 수뇌부 전체를 날린 거예요. 기무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무사의 하여간 중요지기자들을 전부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장경 라인이다. 나를 치려고 한다 해서 싹 다 정리를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기무사가 초토화됩니다. 아주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란. 그리고 그 자리에 네. 육사 37기 이재수 장군, 박지만 동기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무렵에 그 기무사가 이제 태풍을 맞이한 급변 사태를 겪고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워낙 그 엄청난 인사니까 국회 국방위에서 많이 따진 거예요. 그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해서 잘랐다. 자질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아주 한때는 자기 부하였잖아요. 장경욱 사령관을 아주 응징을 가혹하게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또 이때도 무언가 장관 주변에 석연치 않은 적절치 않은 행태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쓴 기관이 날아가면서 김관진 장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 여파로 이후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진출합니다. 그것이 그 이듬해 2014년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무섭다 부영 이렇게 왔어요. 시청자 의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어쨌든 권력이 서슬퍼러니까 맘대로 다 해도 된다. 특히 국방안보 분야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도 다 정리하고 돈도 막 받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편의 제공, 일종의 그 로비스트 업체, 로비 업체로부터 이렇게 이런 편의 제공을 받고 굉장히 큰 금액이죠. 8만 달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장관이 되고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특정한 업체,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계속 나와요. 이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10조 원대, 11조까지도 이제 언론에선 보던데 이 무기 수주를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한 거다. 그럼 이거는 그냥 했을까? 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최순실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그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락히드 마틴이 미국 굴지의 제1위 방산업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날아다니는 무기는 전부 락히드 마틴이 싹쓸이합니다. 어제 그 말씀하셨죠. 예로 F-35 그 스텔스 전투기. 또 팩3라 그래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다음에 이지스함의 전투 체계. 그러고 이제 F-16의 그 레이더.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사업들 보면은 공교롭게 이게 전부 다 락히드 마틴의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회사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정상적으로 몰아준 게 아니에요. 예컨대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7조 8천억 원의 40대 전투기를 사는 겁니다. 대당 가격이 거의 한 대에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F-15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로 입찰 결과가 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입찰 결과를 부결을 시키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그러면서 평가를 다시 해라. 그리고 잠깐만요.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 무기 사는데 정무적 판단이 왜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값싸고 성능 좋고 군이 필요로 하면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에 무슨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냐고.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그 2013년에 그 추석 연휴였어요. 그걸 지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참여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껌껌이 다시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압력인지 설득인지 넣어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본 결과 절대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미 결정한 F-15 사일런트 이거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래서 차기 전투기 요구사항의 스텔스 성능을 요구사항으로 잔뜩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 하나만 해요. 스텔스기는 누가 뭐래도 F-35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 완전 몰아주기인데, 그죠? 국내 요구 성능 자체를 다 다시 바꿔가지고 불리한 가격에, 불리한 기술 이전 조건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다 감수하고 이게 수의 계약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락히드 마틴이 경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갑이 됐어요. 갑을이 바뀐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F-35로 기종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백주대낮에 이 대한민국의 뭐 법과 규정을 다 초월해서 진행이 돼버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무기 체계에서 이런 락히드 밀어주기 이런 것들이 김관진 장관 재임 시에 너무나 두드러졌다는 게 문제죠.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이 로키드 마틴하고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하고의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리빙스턴 컨설팅은 이런 방위 산업체의 그 여러 가지 로비의 수주를 많이 하는, 말하자면 미 국방부와 미 방산업계가 자기 앞마당인 그런 로비스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이제 상하원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의 면면이 지금 다 공개는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대략 보면은 이 국가 안보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의회 정보 할 거 없이 한국의 F-35 판매가 아주 사활적인 이해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 미 의회, 방산기업 이런 철의 삼각지대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군산복합체의 어떤 중요 핵심 행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로비의 한 가운데 김관진 장관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장관이 된 다음에는 당시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 또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헨 이런 분들로부터 F-35 구매 압력 또는 로비를 직접 받은 당사자가 김관진 장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김관진 전 장관이 말한 정무적 판단의 실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 있던 게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장윤선 이슈파이터가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너무 뜨거운 얘기를 막 해주시니까 조형물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언론에 보니까 로키드 마틴과 우리가 무기 계약을 한 게 박근혜 정부 때 48배가 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는 주로 보잉사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했고 락히드 마틴이 한동안 한국에서 굶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밥을 많이 얻어 먹으면 몇십 배가 되는 것인데 대형 국책사업, 무기 도입 사업 몇 건만 하면 그게 뭐 7조, 8조, 뭐 이지스함 전투체계는 3조,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건만 하면 한동안에 한국군의 무기 도입 예산을 거의 다 잠식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커지는 것이죠. 근데 럭키드 마틴사의 제품이 싸고 우수해서 쓴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막 기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리 김 장관이라더라도 장관이 원래 무기 이거사 저거사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든 평가, 입찰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가던 거고 방위사업청이 발표를 다 했고 이걸 국방부가 나서서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방사청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그걸 장관이 뒤집어 엎을 것 같았으면은 법이 왜 필요하고 방위사업청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어요. 쩐무적 판단이겠죠.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쩐무적 판단이다. 대단하신 시청자들. 그러니까 이슈파이터 보시는 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웬만한 시사평론가보다 더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쩐무적 판단. 이런 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바로바로 딱 떠오른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러면 이 무기 계약이 급증할 때 당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이거든. 친구, 프렌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들리 해서 그 인연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티격태격 많이 싸웠죠. 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거의 옷을 벗을 위치에 있다가 예상외로 발탁이 돼가지고 네. 일약 방위사업청장에 오른 인물이고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청와대에 가서 정무적 판단을 또 전달받는 네. 하나의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F-35와 같은 락히드 마틴의 무기는 네. 김관진 장관을 통한 어떤 로비 압력도 있었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로비 라인도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예. 아니 미국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미국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이 무기를 사시오라는 압력이 있었다. 예, 있었다. 미국 누구 어디요? 압력이라기보다는 로비라고 봐야 되겠죠. 로비. 예. 이게 업체 그러니까 그 로키드 마틴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로키드 정부? 마틴사에서 예. 그 모종의 방법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락히드 마틴의 네. 이 무기에 사인을 하도록 예. 모든 이런 국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 그거는 정말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제가 어떤 경로로 그게 전달이 되는가는 밝혀드릴게요. 아니 지금 조금 그 대신 예. 한 가지 새로운 단독 팁을 있어요. 드릴 것은 예. 예. 정호성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그 구속돼 있죠. 네. 방위사업청까지 찾아와서 예. F-35가 좋은 거 아니냐. 언제요? 언제 찾아왔어요? 2013년에. 2013년. 예. 몇 월이요? 그거까지. 아니, 오늘 그거까지? 자꾸 디테일에 그러니까 너무 이 스토리에 집중하세요. 스토리에. 네, 스토리에 집중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취재하던 버릇이 자꾸 나와가지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제 토크하는 데서 취재는 예. 불 꺼지면 하는 거예요. 그게 취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호성 비서관이 사라 그랬다. 아니 그때 그 FX 이 예. 차기 전투기 사업 회의를 하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방위사업청 관계자들한테 F-35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증언을 제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문고리 권력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건 대통령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무기 체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정 기종을 편들었다는 건데 그게 락히드 마틴 제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선 라인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무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고리 권력이 방위사업청이나 관계자들한테 락히드 무기가 우수한 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호성 비서관이 로키드 마틴과 관련돼서 뭔가 모종의 무기 구매에 개입한 의혹은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2013년에 직접 방위사업청에 가서 회의에 FX 사업 회의에 직접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방위사업청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난 자리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건 청와대도 있는 것이죠. 장소는. 청와대에서요? 네, 청와대도 있고 방사청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만나고 방사청에서도 만나서 F-15가 좋은 거 아니냐. F-15가 아니라 F-35가. 죄송합니다. F-35가 좋은 거 아니냐. 락히드 전투기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사실상 이거 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얘기했는지 우리가 그걸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거 검찰이 조사해봐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관이 와서 얘기를 하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딱히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인지가 지금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국정농단의 심각성으로 보면 이런 문제, 이 무기 도입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3의 어떤 손이 개입을 했다든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수준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대통령의 관심사라고 하셨어요. 대통령의 관심은 곧 최순실의 관심이기도 하지
있나요? 지금까지 쭉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약간 네.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은 네. 어떤 실세 비선 라인이 발견되면 모든 일은 거기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이상득 네. 그 형, 네. 이명박 대통령 형에서 만사 형통. 네. 모든 로비는 만사 형통 이상득 의원이다. 네. 또 박근혜 정부라면은 뭐 최순실이다. 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비선 라인은 그렇게 네.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복수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이상득 또는 최순실이라는 얘기지. 네. 이 무기 도입에 관해서는 다른 제3의 인물도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3의 인물이 있다. 다른 비공식 라인들. 비공식 라인이 있다. 예. 이 순간 확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린다 김. 그 얘기는 제가 예.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예. 자꾸 다음 시간을 예고하셔서 이 궁금증이. 아니,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끝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다음 주에 계속. 지금 못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못 밝히는 이유가 있다. 못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무기 도입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제3의 인물 비공식 라인이 있다. 최순실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시죠. 뭐 급할 거 없어요. 시간 많습니다. 어차피 네. 이제. 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예, 지난 정부의 그 적폐는 네. 하루아침에 규명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그 양상을 보면서 저희도 적절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지. 제가 UAE 건 정말 화끈하게 다 공개하고 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네? 불기소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 시민단체가 아니 한 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했다고요? 불기소했습니다. 이유는요? 불기소 사유가 뭡니까? 아니 불기소가 아니라 아예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무혐의. 불기소는 조사라도 하고 그렇죠. 뭐 내용이 혐의가 있어요. 있으니까 뭐 했는데 근데 기소하긴 좀 뭐하다. 이걸 불기소라고 하는 거고. 이 건의 경우엔 아예 해당 없음 해서 무혐의 처리해 버렸거든요. 조사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조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 공개라는 게 제가 와가지고 좀 이제 와서 허탈한 것이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 결과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폭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여야가 국정조사 취소하고 다 덮기로 하는 순간 검찰이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치 상황 때문에 검찰이 결국은 부담되는 거 수사 안 하겠다. 이래 된 건데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묻을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요게 이제 오늘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시민사회가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또 이슈파이터가 계속 팔로우를 할 거기 때문에요. 계속 보시죠. 2015년 4월 27일 주간동아 보도를 보면요. 로키드 마틴의 메릴린 휴슨 회장이 방한을 하거든요. 와서 최순실을 만났다.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요 얘기도 다음 시간에. 아니, 그거는 옵니다. 왔는데, 그때 온 목적이 차기 전투기 사업 수주 경쟁을 앞두고, 또 전투기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무기 협력을 위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온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최순실을 만났다 하는 부분에서는 확인된 적 없습니다. 그거는 그 소문은 많이 떠돌아다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때 최순실을 만났다. 저는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을 찾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로비스트가 관련돼 있어요. 다른 로비스트? 다른 로비스트가 관련돼 있어요.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3의 로비스트.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제3의 인물. 관심을 갖게 만든 인물. 알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무기 도입과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 도입과 관련한 비공식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이 별도로 다음 주에는 이 제3의 인물이 누군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폭로는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네. 말씀해 아니, 주신 제가 네. 그 사정을 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이걸 또 몇 가지 확인할 사항도 네. 아직까지 남아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네. 주십시오. 차츰 조사해서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야죠. 하나씩 가죠. 네. 어쨌든 정호성 비서관은 청와대 부속 비서관으로 네. 무기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얘기에 그렇죠. 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가서 F-35가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려서 남북관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정인 선생님 미국에서 계시는데 3월 6일 귀국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북미 수교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이제 4월 첫째 주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정인 특보 얘기는 이겁니다. 네. 사실 미국의 체면을 세우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신 방법을 달리해서 네. 전략자산, 뭐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네. 이런 전략자산을 빼버린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좀 외곽으로 옮긴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연합훈련을 하기는 하되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네. 이런 형태의 재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반면에 북한도 연일 핵과 미사일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되 실제 실험은 하지 않는 네.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네.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마련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얘기는 평소에 문정인 특보의 지론이기도 했고 네. 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북한에 먼저 특사를 보내는 건 어떻게 보세요? 대북 특사.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들은 네. 대미 특사보다 대북 특사를 먼저 보낼 것 같다. 네.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미 특사를 보내기는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 정상화를 그렇죠.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먼저냐 하는 건데 원래는 북한을 지금 만나왔으니까 이번엔 대미 특사가 그렇죠. 갈 순서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대북 특사라도 먼저 보낼 수 있다는 뜻인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어차피 북한이 내려옵니다. 네. 패럴 올림픽에. 그렇죠. 또 오게 되죠. 어차피 내려옵니다. 기다리면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보내는 거 안 서둘러도 여기서 하면 된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북 특사 먼저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다음 주를 예약하면서 예고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철강이라는 업체고 옛날에 그 한보철강 망했을 때 인수를 시도했던 그러니까 자금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업체의 설립자의 아들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분이 권모 씨라고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권모 회장? 권모 회장이죠. 권모 회장. 그분이 AK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각종 인수 사업 이런 것도 뭐 금융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명의로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 업체 리빙스턴 컨설팅에다가 8만 달러를 주면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야의 인사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철강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배경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향군인회하고 의외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향군인회. 당시에 제향군인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고 무기한 연기하자,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겠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야에 줄을 많이 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한테 서신도 보내요. 이러다 보니까 제향군인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든다고. 이런 부분을 스폰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향군인회와 연합철강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예비역 단체들의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때마침 미국에 가 있는 김관진 장관을 그 행동대장으로 해서 이 한미 동맹에서 예비역들의 어떤 그 독자적인 라인 구축, 또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데 일종의 스폰서로 보여집니다. 장이었어요. 그래서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의 군내 고위 예비역 장성들의 심리를 제가 좀 압니다. 이렇게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남의 신세 지는 거. 항상 이렇게 숭배를 받아왔잖아요. 숭배.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유력 인사들, 뭐 상하원 의원, 또 군 고위층, 국방부 관리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제가 세보니까 한 10건이 넘어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보기관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 활동을 하려면은 미국의 그 로비스트 업체가 의회나 정부 관료들하고 어레인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스케줄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제도 설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미국 활동을 디자인해준다 이겁니다. 회사가 로비스트 회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우리는 불법인데, 그죠? 그리고 공익 로비도 할 거 있고 사익 로비도 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로비를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 업체는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워싱턴 조야 또 방위산업계 정보 관료 이렇게 폭넓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을 어떻게 띄워줄까, 어떻게 부각시킬까, 또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까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비용이 한 8만 달러 드는 건데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 김관진 장관을 존경해서 정말 그 이분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의뢰를 받아서 해준 겁니다. 의뢰를 받아서 즉 8만 달러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자, 이 8만 달러를 준 사람은 국내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 기업입니다. 당시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비역 관련된 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연합철강이 이 로비스트 업체를 써서 김관진이라는 그 전 합참 의장을 이를테면은 국내의 그 국방안보 분야에 힘 있는 인사로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기무사가 2010년에 쓴 보고서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도와줄 리는 없다. 그렇죠. 민간 업체가. 왜 그러냐? 그건 아마 김관진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를 대비한 사전 보험 들기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관진 그때 전 합참의장을 이렇게 금품 향응 또는 뭐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김관진 장관도 사람인데 그런 어떤 그 엄청난 상당히 막대한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이 넘는 당시 환율로 이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받고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들기로 봤다. 뭐 이렇게 그 기무사는 당시에 분석을 했어요. 이게 정보 보고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기무사 사령관이 당시 장경욱 사령관인데요. 이 장경욱 사령관의 얘기를 좀 들어서 이를테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기무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썼으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김관진 장관을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됐던 거 아닌가? 요거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드려야 되겠는데 2010년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당시 기무사령관은 장경욱 사령관이 아니죠. 장경욱 사령관은 13년. 제가 알기로는 13년에 박근혜 2013년. 정부 때 한 1년 정도 하고 그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김관진 이런 약속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잘 안 된 모양이죠. 이후에 집권한 뒤로. 그러니까 2008년경인데 네. 이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독촉이 들어왔다든지. 네. 그래서 청와대 자기가 또 얘기해줬다. 네. 좀 그렇죠. 어떻게 이 친구 좀 봐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네. 이 내용이 뭔지 친하시니까 예. 그래서 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네. 시청자들이 아니 근데 정확하게 이제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초일기에 들어갔고 적어도 네. 3월 중순에는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주실 정치인의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국민의 청부 용역 의원 이런 것들 수집해서 국민의 정리를 해드리는 그렇죠. 알기 쉽게 그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용역 의원 김종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핫한 인물입니다. 어제 색다른 시선,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하셔서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8만 달러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어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딸이 미국에 있었죠. 원래? 원래 그 음대에 유학. 어느 음대에 유학을 했어요? 그거까지는 내가 물어볼 줄 모르고 내가 학교 이름은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음대에 다니는 딸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시기가 아마 같이 있던 시기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따님 얘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신중해요, 사실은. 그러면 8만 달러를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본인은 또 아니라 그러고. 그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김관진 장관이 그때는 전 합참의장. 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연수 중에 방산 로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그야말로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지요. 당시 딸과 함께 있었다는데요. 관련된 부가 의혹이 또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사이다 같은 명쾌한 설명, 믿고 보는 게스트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같은 명쾌한 설명, 믿고 보는 게스트. 우리 작가들이 쓴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황홀해요. 황홀합니다. 그거는 제가 주로 욕먹고 다니는 의원이고 저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비호감도가 실제로 호감도보다 3배 높은 걸로 연말에 조사가 됐어요. 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 발언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눈치 없이 떠드는 그런 걸로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돌직구를 좀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아직 정치화가 덜 된 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쳐야 돼요. 사고를 쳐야 세상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고를 좀 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쭙고 지나갈게요. 굉장히 궁금해서. 그리고 저는 정두환 의원이 이제 좀 세게 얘기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너무 돌리지 말고. 그 얘기? 김윤옥 여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경천 동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사건일까요? 정두환 의원은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아직 안 물어봤을 따름이지 제가 물어보면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포럼도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 같아요. 돈 문제, 그렇겠죠. 어떤 스폰서를 댔고 큰 실수. 그 스폰서에 힘입어서 어떤 김윤옥 여사 쪽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대가로 이제 집권 후에 뭐 뒤를 봐주기로 했다든가